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행정 쟁송 그리고 이제 강론 부분에 관한 문제들을 풀 텐데 상당히 문제가 또 숫자가 꽤 되거든요. 자, 2페이지부터 보십시다. 2페이지. 이 사례집의 특징이 이제 사실 위에 그 사실관계를 안 읽어도 밑에 문제만 봐도 대부분 다 사실 답이 풀리는 문제들이죠. 자, 제 유닛 1번의 제 1문 같이 볼게요. 자, 갑과 을 등이 교가부 장관인 정을 상대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이의 성질을 포함해서 대상적 격의 문제 2단계를 지나서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 나왔을 때 대상적 격성 문제 이렇게 이제 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부지 사전 승인 결정 그리고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 이 둘의 관계는 이제 사전 결정과 종국 결정 관계죠. 다만 이제 원자력법상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여러분 보시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 이제 지금 원자력법 거기 3페이지 가면 약간 법조문이 이름이 바뀌었지만 뭐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 원자력법 11조를 보면은 11조 1항에 오른쪽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건설허가죠. 건설허가고 3항에 가면 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고자 건설하고자 하는 데는 허가 신청 전에 부지에 대한 사전 신청을 승인할 때는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지 사전 승인이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자, 사항이에요. 부지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교가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공사. 그래서 그 공사와 관련된 얘기가 바로 밑에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은 구조 1항 굴착과 안반 보호 및 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이제 그냥 암기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원자력법상 부지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일단 사전 결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허가 그걸 같이 갖는. 그래서 우리 판례 표현에 따르면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 처분 이렇게 말하죠. 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조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 처분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자체가 독자적으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취소를 권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부지 사전 승인에 대해서 제3자가 이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자, 어쩌다 보니까 건설허가 처분이 나오죠. 아마도 우리 예상컨대는 부지 사전 승인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또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가 돼버리면 이렇게 후속 처분이 튀어나올 수가 있죠. 이때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후속 처분이 튀어나왔을 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니까 소액 이익이 없다. 소액이 없다. 그래서 일단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그 판례 입장을 따라서 우리가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판례 입장에 따를 때는 이제 결국 상대방 제3자, 즉 이웃 주민은 전소가 취하당할 테니까, 전소가 각하당할 테니까 또는 취하할 테니까 자, 이 상태에서 결국 후소로서 다시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그때 이제 부지 사전 승인 처분, 흡수돼서 소멸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의 논리죠. 자, 거기까지 일단 판례 생각해보고 자, 판례를 좀 비판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판례는 이제 흡수되어 소멸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신 분들은 흡수되어 소멸됐다 할지라도 이건 결국 취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해가지고 취소 판결을 받아서 위법성 확인을 받으면은 나중에 후속행위인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에 대해서 위법성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런 관점이 소액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하는 주장도 있다는 얘기죠. 자, 뭐 그 정도 봐두시고. 자, 그러면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이제 1문과 2문을, 1문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풀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1문의 앞부분에 관한 얘기는 부지사전 승인 결정이 처분이냐. 이 부지사전 승인 결정은 그 우리 강학상 그래서 사전 결정이면서도 부분허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 처분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 그게 이제 1문의 앞부분 얘기고 뒷부분 얘기는 그렇다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지사전 승인 처분을 다투고 있다라고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됐기 때문에 소의 대상이 날아가서 대상적 격의 흥결이 아니라 소액 흥결이잖아요. 소액 흥결.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그 당시에는 대상이 있었죠.
그 당시만 있으면 돼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엔 대상이 있었는데 다만 소송 중에 대상이 날아갔으니까 취소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소액이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제 소액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시한단 말이죠. 자, 그 부분 한번 뒤에 확인해 보십시다. 그래서 먼저 6페이지에 관한 얘기를 보면 자, 일단 그 2번에 가서 부지사전 승인의 법적 성격 키워드는 이제 부분허가면서도 사전 결정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 표현에 따르면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 처분이다. 여기 이제 우리 판례가 쓰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단순히 중간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단 공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도 부여함과 동시에 이런 부지사전 승인을 받은 자만이 종국 허가인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을 신청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점에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결국 처분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이제 3번에서 논증을 해야 될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전 결정료, 그러니까 중간 행위류의 행위에 대해서 처분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을 때는 별게 아니에요. 이 중간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견고해지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중간 행위를 받았을 때 중간 행위를 받은 자만이 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유사하지만 달리 봐야 될 것이 자, 우리가 우선순위 결정, 그죠? 확약으로 볼 수 있는 우선순위 결정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 결정을 받아도 그 받은 자뿐만 아니라 못 받은 자들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런 법적 지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처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비교해야죠, 비교. 그래서 이런 사전결정류에 해당하는 이렇게 부지사전 승인이라든가 건축법상 사전결정 또는 우리가 비행기 띄우기 전에 노선면허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운수권 배분 처분 이런 것들을 받은 자만이 종국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분이 되겠고, 여기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런 부지사전 승인을 받은 자는 제한된 범위지만 공사까지 할 수 있는 법적 힘이 생긴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처분이 명백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분이냐에 관한 3번 얘기에서 논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건 뭐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이 왜 나왔을까? 지금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겠구나. 그래서 집행정지 제3조 때문에 이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 판례는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니까 소액이 없다. 협의 소액이 없다. 이렇게 이제 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판례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입장도 있다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소액이 없어서 결국 각하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일부 견해에 따르면 이 지금 선행행위가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것은 이것은 취소가 된 게 아니고 그냥 후발적 사정 때문에 지금 효력이 없어진 것 뿐이므로 따라서 이럴 때는 선행 처분의 유법성을 확인을 받아가지고 결국 인용 판결을 받음으로써 후행 처분의 유법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수익이 있다라고 보자라는 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판례를 비판할 때는 다른 판례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유명한 경계학원 이사 사건 에 관한 그 판례를 원용하면서 비판하면 즉 판례를 비판할 때는 판례를 쓴 게 제일 좋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십시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사실 이 답안 자체는 쉬운데 이 답안을 구성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좀 생각할 것들이 좀 많아요. 자, 첫째, 위산에서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대상지역 안과 바깥의 주민인 갑을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고적 격이 있겠냐 없겠냐 답은 다 알죠. 대상지역 안에 있으면 인정되고 바깥에서는 부정되고 아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일단 문제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소송 요건으로서 원고적 격, 즉 원고적 격도 소송 요건이니까 소송 요건, 즉 소재기 적법성 요건으로서 원고적 격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라는 거죠.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이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죠. 다만 피고가 본안전 항변 단계에서 만약에 이에 대해서 만약에 본안전 항변을 하게 되면 결국 그때는 당사자가 입증을 하게 돼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면 자기가 이제 책임을 뒤집어 쓰는 입증 책임에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원고에게 있단 말이죠. 그죠? 원고가 패소한다. 원고가 각하 판결을 받는 불이익을 당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일단 그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원고적 격에 관한 입증 책임, 즉 소송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원고에게 있다는 얘기죠. 결국.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환경소송에서는 원고가 원고적 격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추정의 법리를 발전시켜서 일정한 영향권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추정 법리를 통해서 원고 적격이 있다고 추정해주고,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에는 다 인정되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 하나가 부재지조 같은 경우는 부정됐던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다 인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자 바깥에 있는 주민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 증명에 성공해야만이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이런 판례 법리가 확고하게 굳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답안에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차근차근 논증할 거냐. 첫 번째, 일단 가장 출발은 일단 소송 요건으로서 원고 적격도 결국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라는 게 언급이 돼야죠.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일단 당사자가 이걸 원고 적격을 구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으나 소송 단계에서, 소송 과정 속에서 본안전 항변 단계에서 피고가 원고가 원고 적격이 없다라는 것을 만약에 주장하면 그때 이제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이중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일단 이런 것들이 문제점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원고 적격 구비 여부가 이런 인인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적격을 좁혀놨으니까 원고 적격에 관한 일반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야 되겠죠. 언급을 해서 이제 원고 적격에 관한 얘기를 쭉 언급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판례 태도를 우리가 언급을 할 때 인인 소송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원고가 원고 적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서 증명을 해야 하나, 이런 인인 소송, 특히 환경 소송에서의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우리 판례가 입증 책임의 완화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상자가 안에 있는 분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다. 제가 했던 얘기는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6페이지 목차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런 경우는 노마자 2번의 1번 문제점에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원고 적격이 있는 점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것은 그냥 초딩적인 그냥 답안이고, 그냥 뭐 원고 적격이 있는 점지 다 알잖아요. 뭐 그거 물어본 건데 뭐 원고 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쓴 것은 문제를 다시 반복한 것뿐이 그 문제점을 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것을 쓰라는 얘기는 그냥 문제가 무엇이다. 이거 문제를 반복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죠. 문제점을 쓰는 얘기는 그 쟁점을 쓰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쟁점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게 소송 요건이란 것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일단 원고가 이것을 주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피고가 권한대로 항변하면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생긴다. 다만 그래서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지가 갑갑한걸 당할 테니까 지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환경 소송에서도 원고가 이걸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고, 여러 번 말로 바꿔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원고 적격에 관한 얘기가 가가지고 원고 적격 일반으로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에, 뭐 길게 쓸 건 없죠. 어차피 판례 얘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법률상 이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판례가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법률 또는 관계법률에 의해 보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얘기 정도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태도를 들어와서 이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적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판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즉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제 나눠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생각한 다음에 이제 사안의 경우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적 안에 있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니까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 적격 인정될 것이고, 바깥에 있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인정된다. 그래서 좀 더 여력이 있으면 이제 각각 판례들, 좀 자세한 판례들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적 안에 있는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다만 부재지조 같은 경우는 부정됐던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자 바깥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보통 증명에 실패를 했는데, 최근에 사건 중에는 송수관에 대해서 송수관 관련해가지고 그 시설물 설치 허가에서 상당히 먼 거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송수관을 통해서 똑같은 물을 먹었던 원고들은 결국 입증에 성공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판례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죠, 답안을. 그래서 좋은 답안은 사실 일반적인 이론, 소위 일반 이론, 뭐 원고 적격 일반론 또는 학설에 관한 얘기는 최대한 간략하게 쓰고, 그 다음에 결국 사안 포석과 판례를 풍부하게 쓰는 답안이 좋은 답안이죠. 그때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그 제도의 취지라든가 그 다음에 판례의 여러 가지 태도, 다양한 태도들을 다양하게 언급하면 할수록 좋은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이 뭐 어떤 앞에 이론, 행정법은 특히나 그래요. 행정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앞에 일반 이론, 무슨 뭐 제도의 뭐 학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그냥 기본 구색일 뿐이고, 결국 사안의 포석 그리고 판례 이거를 풍부하게 많이 쓰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수가 월등히 올라가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행정법은 사안 포섭이 중요한 과목이다. 유독 사안 포섭이 중요한 과목. 왜냐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설 갖고 뭔가 해결하거나 학설 갖고 뭔가 승부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후진적인 답안이에요. 그래서 좀 사안포석과 그 다음에 관련된 판례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언급하는 게 이게 사실 다 고득점의 필수 요건이죠. 자, 계속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1문의 3번. 앞으로 돌아와서. 자, 뭐 말이 길지만, 뭐 그렇게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지금 영업정지를 받았고, 정지를 받았죠. 정지기간 지나갔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소재기가 적법하냐? 협의수익 문제죠. 협의수익 문제.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가 되는 협의의 소익에 관한 문제죠. 가장 많이 뭐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인데, 일단 거기 4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참조조문을 보시면 4페이지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법 39조, 그죠? 39조 보이시나요? 중하단쯤에 39조의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에 관해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죠. 이게 제재적 처분이죠.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39조 3항에 가면은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불량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것의 수권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밑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25조가 있고, 지금 일반 기준도 밑에 있는데 생략은 시켜놨고, 오른쪽에 개별 기준 가면은 위반 행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지금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소위 가중적 제재 요건 또는 가중 요건이라고도 하죠. 가중 요건 또는 가중적 제재 요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중적 제재 요건, 즉 가중 요건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행규칙에 있죠. 시행규칙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도적 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일 거냐에 대해서 소위 형식설을 취하면 법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위 실질설 취하면 이건 재량준칙이니까 비법규가 되겠고, 소위 수권여부 기준설 따르면 이건 수권이 있으니까 법규가 되겠죠. 일단 그런 얘기를 쓰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일단 예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죠.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정한 제도적 처분 기준은 우리 판례가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죠. 일단 그런 얘기를 일단 생각하신 다음에, 자, 그 얘기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경과해서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례 변화를 언급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정리하면, 이 문제는 기간이 경과해서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협의의 소이익에 관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협의의 소이익에 관한 얘기 나왔을 때 협의의 소이익에 관한 기본적인 의의라든가, 그 다음에 그 근거 정도 생각하고, 여러 개 있으면은 12조 2문에 관한 12조 2문의 소송과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에 관한 그 학설적인 대립이 있어요. 그 부분은 결국 입법론적인 대립으로 연결돼요. 12조 2문의 소송의 성격과 그 다음에 이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해석론은 결국 법률상 이익설을 취하게 된다면 12조 2문을 그대로 두자가 돼버리고, 소위 입법 비가호론이 되고, 이것을 정당한 이익설 쪽으로 가게 된다면 12조 2문이 이게 잘못된 조문이다. 이거 빨리 소득기 구분해놔가지고 별도의 조문이 필요하다. 입법 비가호론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학설적인 대립이 간단하게 좀 언급이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정당한 이익설을 취하시는 분들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는데 어떻게 취소가 가능하냐, 이것은 확인만 가능할 뿐이라서 이건 확인소송이니까 확인소송으로서 별도로 조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예를 언급하고, 그러면 확인소송이면 확인의 이익만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만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입장을 우리 판례가 같이 공존해서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설을 취하면서도 정당한 이익설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반복되는 위헌 방지 차원에서 소액이 있다, 확인이익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판례가 최근에 쓰고 있으니까 최근의 판례표는 이제 절충적 입장으로 어느 정도 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그런 판례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죠. 자, 6페이지 목차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의 문제점에서 뭐 간단하게 기간이 경과해서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겠느냐, 이걸 문제로 삼아서 논하겠다는 얘기고, 협의의 수익의 의라든가 근거, 우리가 배운 대로 쓰시고,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12조 2문에서 찾는 분들도 있고, 그냥 소권남용 금지 원칙이라는 소송법적 원리에서 찾는 분도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번에 12조 2문의 소송의 성격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 소위 법률상 이익설과 정당한 이익설의 대립을 일단 언급하되 그것이 결국 입법 비거론과 과오론 얘기로 흘러가서 그리고 개정안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단 말이죠. 판례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설을 취해왔죠. 취해오다가 최근에 정당한 이익설의 입장을 반영해서 반복되는 위헌 방지 차원에서 위법성 확인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도 가미해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서 공부한 것처럼 시행규칙 형식을 정한 제도자 차범기자 법조 성격을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4번에 가중 요건이 시행규칙에 있을 때 소액에 관한 문제, 정전 판례는 일단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도자 차범기자 법조 성격을 행정규칙으로 보면서 소액을 긍정했는데 최근에 판례가 입장을 바꾸면서 여전히 행정규칙으로 보지만 소액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죠. 참고로 판례 별개 의견은 법규명령으로 보면 소액을 인정하자라는 주장도 있다는 얘기죠. 자, 간단하게 보십시다. 자, 오른쪽 유닛 1번의 2문의 1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봐볼게요. 이런 것들은 지금 처분인지 아닌지가 의심이 되는 것들만 지금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자, 처분인지 아닌지 논증해봐라 그 얘기죠. 답은 알면 좋겠고 답을 끌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1번 부관법에 따라서 개별 공시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이거는 왜 처분인지 아닌지가 문제될까요? 이건 왜? 상대방의 불특정 다수로 보이죠 일단 그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일단 결정해서 고시만 한다면 상대방의 불특정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게 토지된 규례니까 소위 일반 처분 중에 이것은 물적 행정행위죠. 그죠? 얘는 일반 처분 중에 물적 행정행위인데 물적 행정행위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예요. 단지 토지된 규례 뿐이죠.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라든가 이용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논의할 때 무슨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냐 행정입법이냐 사실행위냐 행정계획이냐 이걸 써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가도 일단 문제점을 딱 생각할 때 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특정된 것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규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특정 다수다. 그래서 일반적 규례다. 그러나 일반적 규례다 할지라도 우리 행소법 제2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 행사 불행사 즉 구체성만 있으면 처분이 된단 말이죠. 일반적이냐 개별적이냐는 처분의 개념징표가 개념징표에 해당하지 않아요. 구체성이다. 이것만 충족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를 할지라도 별도의 집행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규라면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처분성 긍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1번 문제를 좀 저급은 좀 그렇지만 조금 그냥 초딩을 놓고 초급적으로 답안을 푼다면 이런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격이 무슨 행정행위다, 행정입법이다, 사실행위다, 행정계다 이런 거 쓰면서 그냥 판례가 이것을 뭐 처분성 인정했다 이렇게 쓰면 나오는 게 가장 좀 그냥 그냥 중급적인 얘기고 조금 우리가 실력 있는 답안으로 쓴다면 그런 얘기는 뭐 당연히 밑에 깔고 좀 더 논증을 할 때 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상대방의 불특정 다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적 규례지만 일반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행소법 2조의 취지상 일반성이냐 개별성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성만 있으면 처분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집행의 매개 없이 국민의 권리를 규율할 수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처분이다 이렇게 논증을 하면 되는 거죠. 좀 더 그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입신고 반려. 이 전입신고 반려는 여러분이 이제 논증을 할 때 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아니냐 이걸 먼저 논증을 해야죠. 왜냐면 이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은 이때 신고 반려는 처분인지가 굉장히 쟁점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니까 이런 사실행위를 거부해도 사실행위거든요. 그런 사실행위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할 거냐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전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버리면 결국 신청과 같아지는 거니까 전입신고에 대한 수리가 행정처분이 되는 건 당연하고 그 처분을 거부하는 건 거부처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쟁점은 전입신고가 결국 어떤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죠. 우리 판례 아시겠지만
전입신고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통적으로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왔어요. 다만 최근에 판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실질심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심사의 범위를 축소해서 종전에는 투기 목적이 있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투기 목적 여부는 심사할 수 없고 오로지 거주 의사가 있는지만 심사하겠다. 이것만 판례가 입장을 바꾼 거죠. 그 얘기를 뒤에 써놨으니까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이 문제가 된 것은 지금 여러 명이 검사 임명을 신청했는데 일부는 임명되고 일부는 임명 못했다는 얘기여서 일부 임명 못된 자가 지금 임명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때 문제가 된 것은 이렇게 임명 거부를 다툴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느냐가 문제된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거부 처분의 성립에 신청권을 요구하니까 일단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 우리 판례가 세 가지를 들고 있죠. 첫 번째, 당사자가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자금일 거, 이런 건 외워야 돼요. 둘째, 그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할 거, 이때 변동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세 번째,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때 신청권은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형식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 권리까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판례기를 써주고, 여기서 여러 개 있으면은 이렇게 신청권을 요구하는 판례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결도 쓸 수도 있는데, 여러 개 없으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부분은 쟁점이 큰 문제는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판례들을 언급하고, 그럼 설문의 경우에, 자, 상대방이 신청원에는 검사 임명이죠. 네, 검사 임명에는 강학상 특허, 즉 신분 설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임명이 거부되면 뭐 직무단위권이라든가 그 밖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테니까 당연히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이제 법규상 신청권이냐 없어요. 다만 조리상 신청권에 관해서 우리 판례가 인정했죠. 그죠? 이렇게 재량에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청권 인정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했다. 그거 논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행시하면 나온 적이 있었죠. 소위 불문경고 조치. 불문경고 조치. 이 불문경고 조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불문경고 조치는 공무원 법상 징계는 아니지만 이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1년 동안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1년 동안 표창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된다. 불문경고를 안 받았으면, 자, 지금 제가 원래 견책을 당할 건데 불문경고를 갔다는 얘기는 표창 하나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표창 갖고 이걸 징계를 깎은 거야. 사실 공무원들은 표창이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표창이 있으면 그걸로 징계를 감하거든요. 실제로 표창이 있으면 표창으로 징계를 감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표창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로 결국 견책받을 사안인데 이걸로 징계를 감한 거죠. 그러면 결국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됐으니까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걸 못 쓰는 거잖아요. 이런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불문경고가 처분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숨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이 불문경고 조치가 행정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행정규칙 자체는 처분이 될 수 없죠. 그러나 행정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불문경고 조치를 통해서 상대방의 권리무에 사실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례 문구 때문이에요. 왜냐면 피고 측은 자꾸 소송에서 이렇게 항변하겠죠. 불문경고 조치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이니까 내부적 효력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상대방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거냐, 처분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겠지만, 우리 판례는 이 불문경고 조치가 행정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상 그 행위만으로 상대방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분이다, 이렇게 논증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자, 이 부분에 가면 이제 해석을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써놨거든요. 자,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 각 사례의 경우 개별 공시 의사결정의 결정 고시, 특히 이제 학설 간단하게 쓰고 판례 태도, 판례 처분성 인정했다. 검토할 때도 물적 행정행위로서 토지 소유자 권리와 의무에 별도의 행위 매개 없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이다. 자, 전입신고 수리 거부에 대해서 이제 밑에 보시면 신고에 대한 얘기를 쓰죠. 신고의 종류, 구별실익, 구별기준. 그래서 구별실익은 이제 신고에 따라 어떤 신고에 따라서 처분성 여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구별기준은
실질 심사하고 그다음에 형식 심사를 다 하면 행정 요건의 신고고, 형식 요건만 심사하면 자체 완성도 신고가 되겠고, 자, 5번의 전입 신고는 우리 판례가 신고 요건으로 실질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행정 요건의 신고다. 자, 밑에 보시면 판례 변경 행정 실질 심사 범위 축소. 그래서 종래는 거주의 의사뿐만 아니라 투기 목적 여부까지, 합법성의 목적 여부까지 심사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심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써놨고, 오른쪽에 검사 임명이라는 얘기,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검사 임명 여부가 임명권자 재량이라 할지라도 결국 재량 일탈이나 남용 없는 신청을, 재량 일탈 남용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신청권이 되기 때문에 처분이 성립한다. 그 다음 불문경고 조치는 이것이 문제점에서 행정규칙에 근거했기 때문에 처분 인재가 문제가 되나, 우리 판례는 이 행정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불문경고를 통해서 1년 동안 인사기록 카드 등재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 동안 표창 못 받고 그 밖에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됐다라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처분으로 봤다라는 것들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다 중요한 판례들이네요.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냐면 조금 그냥 의도적인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법률상 이익설과 정당한 이익설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문제. 조금 실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실제 사례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의도성이 보여져요. 한번 보실까요? 자, 갑은 처분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 중에 있으나 영업 내용에 있어서 위법한 점이 있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본문 보고 있어요,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영업 정지 기간이 경과했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실 보통 이런 경우는 가중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소액이 인정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내신 이분은 지금 가중 요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봐서 어느 정도 목적을 갖고 문제를 낸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1번. 이 영업허가를 규정한 근거 법률에는 영업기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의 제도적 처분을 받았을 때 영업허가를 갱신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이게 뭐가 있죠? 가중 요건이 있는 거죠. 그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결국 영업허가를 못 주겠다는 가중 요건이 있죠. 이럴 때 소재기가 적법하냐. 자,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중 요건이 있는 경우니까 결국 선행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지만이 결국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죠. 일단 여기는 이런 취지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중 요건이 인정이 됐을 때는 사실 법률상 이익설을 취하나 정당한 이익설을 취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소액이 있다 이렇게 끝날 거예요. 자, 문제는 자, 2번 같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 목적을 갖고 내는 거죠. 자, Y 영업허가를 규정한 근거 법률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장래에 불이익한 처분의 가중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죠. 문제에서 없다라고 하자. 갑은 자신이 받은 영업정지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영업을 계속할 생각이다. 이때 갑이 제기한 소송 자체가 적법하냐. 자, 법률상 이익설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설에 따르면 이렇게 가중 요건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양반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오로지 뭐 때문이죠? 어떤 명예회복 또는 신용회복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명예라든가 신용상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률상 이익설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소재기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부적법 각하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당한 이익설을 취하면 위법 확인에 정당한 이익만 있으면 되니까 확인의 이익만 있으면 되고,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보다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어떤 반사적, 사실적 이익도 포함되고 이렇게 명예회복을 구할 이익도 당연히 포함된단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럴 때는 어떤 영업상 이익의 회복의 관점에서는 힘들겠지만 어떤 명예 또는 신용상의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판시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법률상 이익설과 정당한 이익설의 대립에서 사실 그 대립의 실익이 있는 테마가 되는 이런 게 돼요. 자, 뒤에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10페이지 쟁점의 정리는 이제 두 가지는 구분해 써놨어. 지금 1문의 경우에는 가중 요건이 있는 경우다, 2문의 경우는 없는 경우다. 각각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죠.
특히 이문 같은 경우는 가중 요건이 없는데 다만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 반복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소액이 인정되겠냐 이제 이해가는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고, 자. 쭉 일반 얘기는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쓰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 노마트 3번에 가서 사안의 경우 가중 요건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소액이 있다는 우리 판례들 알고 계시니까, 우리 판례가 가중 요건이 법률에 있던 시행령에 있던, 그리고 이제 판례가 바뀌어서 시행규칙에 있던 변함없이 이제 소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 얘기를 쓰면 되겠고, 그래서 가중 요건이 법률에 있던 시행령에 있던 시행규칙에 있던 따질 것 없이 소액이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이네. 2번. 자, 이거 볼게요. 갑이 계속해서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계속한다고 본다면 동일사로 계속해서 영업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그래서 받겠죠. 그래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사유로 영업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 확인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위법성 확인해야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정당한 이익설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결국 이런 경우에도 회복할 수 있는 법률 이익이 있다, 회복할 수 있는 위법성 확인액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 목적을 갖고 문제를 낸 거예요. 조금 그 점에서 조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자, 유닛 2의 2문 A는 뭐 특별히 볼만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자, 3문은 풀었고, 자, 또 봅시다. 20페이지로 가볼게요. 20페이지 또 소액에 관한 얘기. 네, 굉장히 협의색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협의색은 뭐 빠짐없이 문제가 다 있어요. 그냥 아주. 자, 20페이지 봅시다. 1번.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의거해서 관할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서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갑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뒤에 이제 제한사항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명예, 그리고 신용. 그러니까 지금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영업상의 불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어떤 명예, 신용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법률상 이설에 취했을 때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정당한 이설을 취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출제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이건 바로 우리가 소액이 하는 문제인지 아시니까 바로 오른쪽에 노마트 3번의 사안의 경우에서 1번. 자, 법률상 이익설에 따랐을 때는 지금 가중 요건이 없죠. 가중 요건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므로 가중 요건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 양반들은 명예라든가 신용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허용하잖아요. 굉장히 소액의 법률을 좋게 본단 말이죠. 명예, 신용, 이것은 법률상 이게 아니다. 이런 시각에서. 그래서 일단 좋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소액이 없다고 보나, 다만 뭐 위생 불량 또는 부정직한 영업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나중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단순히 명예라든가 신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영업상이니까 직결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자, 어떤 집이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 자, 그 집이 아주 깨끗한 음식으로 유명했던 집인데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유가 불량식품 팔았더라, 위생이 불량했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영업 못 하는 거죠. 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명예라든가 신용이 그 사람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소액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단순히 명예회복, 신용회복에 대해서는 소액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시각이 법률상 이설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정당한 이설은 아주 이익에 보면 없죠. 그냥 단순한 이렇게 명예, 신용도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지 않아도 이런 이익도 정당한 이익에 포함이 돼서 소송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다. 명예회복 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문이 학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테마네요. 이건 어느 정도 목적을 갖고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고, 자, 다시 왼쪽에 2번 와서, 자, 갑의 주택 남쪽에 접한 나드지 위에 우리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관할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서 건축 공사를 완료했다. 완공된 거죠. 완공까지 된 거죠. 이때 일조가 확보되지 않아서 자신의 주거 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을이 건축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자, 공사가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구할 수 있겠는가?
일단 판례가 갖추는 판례가 갖추는 법률성이 있을 때면 완공된 경우에는 이렇게 취소를 받아봐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니까 네가 직접 민사소송으로 건물 철거를 요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변론을 하고 항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법률상 이설의 관점에 따르면 이제 소액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럴 때 이제 정당한 이설을 취하게 된다면 위법한 건축허가 때문에 내가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용이하게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해서라도 소액을 인정하자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정당한 이설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미 취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업 건축허가 나갔으니까 뭐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허가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것을 취소송 단계에서 확인받아서 나중에 추후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을 때 그 기판력을 활용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세요. 21페이지 2번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설문의도 학설에 따라 하실 접근 방식이 달라지죠. 소위 법률상 이설을 취하면은 이게 원상회복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소액이 없다. 결국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철거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에 반해 정당한 이설을 취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도 이후에 국가배상 청구권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주장할 때 이 취소 판결의 기판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액을 인정하자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정당한 이설의 주장에 대해서 법률상 이설은 뭐하러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어차피 민사부원은 성결문제 심사권 갖고 있으니까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성 확인할 수 있다. 해서 굳이 취소소송 단계에서 위법성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정당한 이설을 취하시는 분들의 재비판은 취소송 단계에서 들었던 노력, 시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취소송에서 위법성 쉽게 확인받으면 국가배상 쉽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재비판하는 입장도 있죠. 뭐 어느 입장이 타당한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골라주시고 어떤 이런 주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의 소액 중에 가면은 이렇게 학설에 들어서 결론이 많이 달라지죠. 그러므로 학설 얘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3번 문제 가봅시다. 3번 문제. 치과 의사 국가고시에 불합격 처분을 받은 갑이 이후 새롭게 실시된 시험에 합격해버렸다. 일단 우리가 판례는 소액이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례가 이제 주로 취했던 법률상이 있었다면 뭐 다음 해 합격했으면 결국 뭐 이익 침해 해소됐으니까 소액이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정당한 이설을 취한다면은 그동안 1년 동안 시험 더 치려고 얼마나 시간, 노력, 돈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내야죠. 그래서 그런 걸 용이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도 항고소송에 소액을 인정해서 취소 판결을 받고 그 기판력 활용해서 나중에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때 용이하게 인용 판결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소액이 있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법성 확인의 이익을 주장하는 정당한 이설의 관점에 따르면 판례하고 항상 대립되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4번 문제 보십시다. 갑은 공립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다수의 여고생과 교제하면 퇴학시켜야죠. 나는 그러면 뭐 퇴학을 수십 번 당했거든요. 저희 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여자애들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데 그럼 저는 그럼 퇴학 수십 번 당했겠죠. 이상한 그러니까 이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좀 굉장히 하여튼 그래요. 말로 어떻게 평가해야 돼? 다수의 여고생과 교제하면 퇴학시켜야죠. 퇴학시켜야 돼요. 다 잘라버려야 돼. 참. 그래서 학교의 학습 분위기를 해치게 되죠. 그죠? 다수의 여고생과 교제하면 학습 분위기가 해치죠. 여기서 그러면 공부하고 지금 다 잘리신 거죠? 다 퇴학 당한 거죠, 우리는? 참. 그래서 사설학원에 가서 이제 검정고시를 합격했다. 컴플렉스도 없죠? 컴플렉스가 어디 있어요, 이게? 사실 검정고시 합격하면 또 자랑스럽게 그냥 다니잖아요. 우리 때는 여러분, 뭐 저희 이후에는 사실 검정고시 많이 봤잖아요. 뭐 외고 같은 또는 특목고 하신 분들 내신 안 나오면 그냥 자퇴하고 다 검정고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세대가 다른 걸 확 느껴지죠. 그래서 일단 소송을 제기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우리 판례가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걸 인정했죠. 그죠? 우리 판례가 이런 일반적인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소액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 이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판례가 일단 법률상 이걸 인정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을 인정했죠. 그런 얘기를 써서 이거는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소액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넘어가십시다. 자, 22페이지.
자, 일단 본문은 보시면 이제 PCS가 나와요. PCS는 참 이게 여러분 아나 모르겠어요. PCS 알아요? 알긴 아세요? 네, 예. 이 전이 시티폰이죠. 시티폰. 그때 대단해서 시티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시티폰은 200m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애들이 휴대폰 있냐 이렇게 저희 대학교 때 나왔는데 휴대폰 있냐 이렇게 타고 다니면 그 반경을 돌고 다니면 다 시티폰이에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휴대폰은 그때 도끼 같았고 막 017 그러면 휴대폰이 이따만 해가지고 이걸로 사람 치고 막 이랬던. 진짜 세월 빨리 바뀌었네. 자, PCS가 제 기억에 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나왔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하여튼 뭐 참 옛날 얘기다. PCS. 예, 어쨌든 뭐 그렇게 돼 있고 뭐 얼핏 쭉 이제 이렇게 쭉 흘러가니까 영업하고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런 관계가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본문을 좀 놔두시고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1번. Y기업에 대한 갑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법적 성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안다. 그죠? 기간통신사업 허가. 예. 공익적 사업이죠. 예. 특허. 그죠? 특허. 이런 것들은 바로 튀어나오죠. 특허죠. 그죠? 예. 특허로 보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것들인가요? 공익적 사업들이죠. 뭐 유통, 운송, 통신, 뭐 교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특허적 사업이죠. 그래서 특허로 보겠고, 특허로 본다면 당연히 공익을 고려해서 발급해 줄 건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로서 재량행위로 보죠. 특허다, 그리고 재량행위다. 자, 그 다음에 이용관계는 이건 사실 우리가 행정법 강령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특허기업의 이용관계는 논란이 있는데 보통 사법관계로 봐요. 특허기업을 이용할 때는, 그러니까 특허기업이 있죠? 특허기업. 특허기업은 이제 특허를 받았겠죠. 국가로부터. 그죠? 특허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특허기업이. 특허를 받고 이제 특허기업과 그 다음에 일반인과의 관계인데, 요 관계는 이것은 그냥 사법관계죠.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사법관계예요. 다만 어떤 분들은 이제 사법관계는 하지만 이게 좀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공익적 사업으로서 이런 뭐 통신이라든가 전기 같은 것들은 생활의 필수품이죠. 필수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생활이 어렵다, 아니면 돈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 끊어버리고 제한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완전한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권이 일정 정도 적용이 된다. 기본권이 적용된다. 그래서 공용무를 계속 제공하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로 안 내도 무조건 끊지는 않죠. 밤에 심야 전기 한 2시간 정도는 준단 말이죠. 살아야 되니까. 특히 겨울에는 준단 말이죠. 겨울에는. 안 그러면 다 그냥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 2시간씩은 준단 말이죠. 한두 시간씩은. 몰랐어요? 전기 끊겨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통신 같은 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기본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전화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죠. 이런 것들이 다 기본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학문적으로는 행정, 사법 관계라고 보통 말하긴 하죠. 학문적으로는. 이런 학문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죠. 행정, 사법 관계.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가 사법관계였지만 다만 이런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서 기본권에 이제 적용된다. 그래서 공영무 계속의 원칙이라든가,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사적자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25페이지 잠깐 볼까요? 그것만 하나 잠깐 보고 올게요. 그래서 25페이지 잠깐 가면 노마자 1번에 2번에 기간통신사업허가의 법적 성격, 특허고 재량행위고, 그 다음에 특허기업을 이용하는 관계는 일단 사법관계다. 그러나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즉 사적자치가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차원에서? 기본권 관점에서. 이게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이 가면 기본권의 제3자유죠. 그죠? 기본권의 제3자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해되고, 그래서
결국 공용무 계속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예. 제가 뭐 돈을 제때 못 내도 계속 전기를 지급해 준다라든가 또는 뭐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예. 그 정도만 받으시고 있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십시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위사항과 관련해서 Y기업의 Y기업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갑은 거부했다 했을 때 Y기업이 이 갑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행정심판 형태는 무엇이며, 여기까지 잠깐 끊고 이게 이제 행정심판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거부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심판 수단. 일단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라든가 무효확인심판도 있을 수 있고 거부처분에 대한 음형심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는 일단 거부처분 취소심판 등을 제기했을 때 재처분 의무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자, 거부처분 취소심판 제기했을 때 재처분 의무 인정 여부 긍정설 부정설이 있죠. 긍정설은 49조 1항에 따라서 긍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부정설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일단 그런 얘기를 쓰고 우리 판례는 재처분 의무를 긍정했었어요. 다만 이 판례를 좀 비판한다면 이 판례는 우리 행정심판법의 음행심판이 도입되기 전에, 즉 음행심판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나왔던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를 지금까지 원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일단 거부처분에 대한 재처분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가사, 즉 100번 양보해서 재처분 의무를 우리가 긍정한다 할지라도 이 재처분 의무 불행 시 직접 처분 등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의 제기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의무행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가죠? 거부처분 의무행심판을 제기해서 인용재결 받죠? 인용재결로서 43조 5항에 특히 처분명령 재결 등을 받게 되면은 처분명령 재결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결국 행정처에게 안 했을 때 우리가 행정평위원회에다가 다시 직접 처분도 신청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인 거죠. 그런 얘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항상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니까 거부처분에 대해서 결국 어떠한 수단의 행정심판 수단을 강구할 거냐, 이거는 단골로 꼭 써봐야죠.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거부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소송 수단은 뭐가 될까요? 일단 의무이행소송이 없죠. 그죠? 없으니까 음행소송에 관한 인정 여부가 논란이 있지만 우리 판례가 일단 음행소송을 부정하고 있고 우리 소송법도 없고 해서 일단은 거부처분에 대해서 이제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서 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다 했을 때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죠. 30조가 38조 1항에 준용이 돼요. 문제는 34조가 38조 1항에 준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제가 간접 강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무효확인 소송할 때 항상 강조하는 조문 4가지가 준용 안 된다. 18조 준용 안 되고 20조 준용 안 되고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무효등 확인 소송은 전심 절차와 재소기한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28조 준용 안 되기 때문에 사정 판결할 수 없다. 34조 준용 안 되기 때문에 간접 강제 신청 못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논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부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안 되는 거예요. 간접 강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거부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은 취소소송이다.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비교해서 봐두세요. 우리가 행정법 문제가 사실 어려운 것은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것도 유사한데 조금씩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미묘한 것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제도만 이해하면 사실 잘 쓸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평소에 짚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행정법은 그래서 행정법은 몇 달을 공부하든 몇 년을 공부하든 거의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항상 방심해서는 안 되고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할 과목 아니에요. 거의 왜냐면 제도만 제대로 이해하면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오히려 최소한 답안을 잘 써가지고 점수를 고득점 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안보서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구분 해가지고 잘 쓰셔야 되겠고 공부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공격적으로 쓰세요. 공격적으로 쓰면 점수 잘 나와요. 오히려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특히
공부하신 얼마 안 된 분들, 행정법 때문에 합격하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죠. 저기서 대박 나가지고. 대박 뻑 터져가지고. 예, 그러길 바라고요. 자,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대박을 낼 때는 뭘 하려면 행정소송법만큼 외워두세요. 소송법을 확실하게 외워놔서 행정소송법이 암기가 돼야지 그걸 놓고 행정심판법도 비교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고, 논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조문 몇 개 안 되잖아요. 40 몇 개밖에 안 되니까 외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문의 뒷부분, 효과적인 행정심판 형태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한 Y기업은 이 심판, 이 행정심판은 음행심판이겠죠? 음행심판을 통해서 인용재결을 받았다 했을 때 인용재결의 일단 종류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 행정심판법 43조 5항이에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 나올 거고, 처분재결은 형성재결이죠. 그죠? 직접 그냥 처분해버리니까 형성재결이고, 처분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이죠. 그래서 처분명령제에 따라 가지고 처분행위가 또 필요하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처분재결은 형성력이 인정되고 처분명령제는 기속력이 인정돼서 처분행위를 또 해야 된다라고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이문의 뒷부분 얘기. 그래서 이문은 이제 행정심판에 관한 논증을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문을 활용해서 3문 가는 거죠. 자, 가봅시다. 앞에 이문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인 X기업이 방송통신행정심판위원회 Y기업에 대한 인용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다투려고 할 때 소송법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법적 전점이 뭐가 있겠느냐. 요거는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출제가 유력한 문제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일단 음행심판 자체가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 음행심판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이거를 소송법적으로 묶어가지고 재결소송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아주 훌륭한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몇 가지 별표를 꼭 쳐두세요. 자, 일단 뒤 해설을 잠깐 나중에 보시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소외 대상부터 보세요. 대상부터. 소외 대상, 그 다음에 대상이 인정되면 원고적 기호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그러면 소외 대상에서는 지금 인용재결이 나왔는데 인용재결을 직접 다툴 거냐 말 거냐 얘기죠. 일단 재결 고의하자가 있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자, 책자의 기본적인 공식은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죠. 재결고 하자가 있냐. 그래서 이거는 결국 재결 때문에, 다시 좀 처음부터 하면, 재결고 하자는 재결에만 존재하는 주체 또는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 하자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체, 절차, 형식 하자 문제는 못 내요. 없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주로 내용상 하자를 내겠죠. 그러면 내용상 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판례에 따르면 재결 때문에 비로소 불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이 가중되는 경우들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인용재결 나와버리면은 결국 인용재결을 통해서 허가가 나갈 테니까, 그러면은 나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거죠. 내가 혼자 해먹었는데 지금 저 양반이 받아버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재결고의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설문 같은 경우는 재결고 하자가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자, 재결고 하자가 인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그 재결이 만약에 형성 재결인 경우에는 이 형성 재결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만약에 그 재결이 성격이 이행 재결, 처분 명령 재결과 같은 이행 재결인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학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행 재결이다. 이행 재결에 따른 후속 이행 처분이다. 선택해서 아무거나 다툴 수 있다. 이런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입장을 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 가능하다. 그래서 이행제를 다퉈도 되고 이행처분 다퉈도 된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 다만 이행제를 다투게 되면은 피고가 위원회가 되겠고 이행처분 다투면 행정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맥락으로 풀어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제기를 나왔을지 모르니까 대가지 구분해서 처분 제기를 나왔을 때, 처분 명령 제기를 나왔을 때 각각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처분 제기를 나왔을 때는 재결만이 소요 대상이 있다. 그리고 처분 명령 제기를 나왔을 때는 결국 선택 가능성 입장에 따르면 처분 명령 재결과 처분 행위를 다 아무거나 소송 대상 삼을 수 있다. 결국 정리하면 재결과, 총 정리하면 재결과 후속 행위 다 소송을 다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모아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럼 일단 수요 대상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뭐 하죠? 원고 듣기가 문제죠. 그죠? 이게 지금 상대방이 아닌 누가 제기하죠? 제3자가 제기하죠. 그죠? 재결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니까 결국 원고 듣기가 문제죠. 그래서 이건 서로 이 둘의 관계가 지금 내가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 또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내 영업상이 감소되는 소위 경업자 관계. 경업자. 그래서 경업자의 원고 적격이 하나 문제고, 경업자의 원고 적격을 판단할 때는 핵심 요건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볼 것이, 일단 가장 먼저 볼 것이 당의 근거 법률에 거리 제한 규정이라든가 영업소 제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 일단 첫 번째 거리 제한 규정 또는 영업소 제한 규정. 대표적인 판례가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일반 담배 소매인 사이는 거리 제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원고 적격 긍정했던 판례가 있죠. 그래서 거리 제한 규정 또는 영업소 제한 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봐요. 첫 번째. 잘 기억해놔요. 기억해놔야지 나중에 시험장 가서 안 빼먹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찾아볼 것이 수요 공급 관련 규정. 수요 공급. 뭐 그 동네에 아니면 그 지역에 뭐 수요량을 고려해서 공급량을 뭐 조절한다. 또는 뭐 수요 공급 이런 표현 나와 있는 이런 수요 공급 관련 규정. 요거 또 힌트가 되죠. 왜냐면 결국 그 동네의 수요량을 고려해서 또는 그 사업의 수요량을 고려해서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기준업체의 독점적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요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법적 성질. 개정 처분이 허가냐 특허냐. 설문의 경우는 특허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것도 없고 두 번째 것도 없을 때 이제 이게 설문의 행정작용이 특허다라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특허권자가 누렸던 이익은 보통 법률상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특허권자가 누렸던 이익은 결국 특허 시장 자체가 독과점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독점적 이익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으니까 25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교수님은 원고 적격부터 써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능하면 이 취지를 받아줬는데, 저라면은 대상 적격 먼저 써요. 저라면 일단 대상부터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원고의 문제니. 그래서 저는 2번과 3번은 순서를 바꿀 거예요. 저라면. 그러나 제가 가능하면 최대한 뭐 제 얘기를 최대한 줄이고 교수님 답안처럼 써놓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놔뒀는데, 어쨌든 조금 사실 바꾸는 게 좋죠. 그래서 오른쪽에 3번의 대상적부터 먼저 보십시다. 일단 재결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것인지 여부, 요거부터 생각해야죠. 그래서 재결로서 비로소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니까 재결 고유 하자가 있고, 그 재결이 형성 재결이면 형성 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다. 3번에서 3은 이행제일 때는 어떤 게 소유 대상인지 논란이 있고, 결국 선택 가능한 쪽으로 우리가 택해서 이 처분 명령 재결 뿐만 아니라 처분 행위 다 상대방이 다툴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왼쪽에 와서 원고 적격에 관한 얘기. 일단 원고 적격의 일반적 얘기, 원고 적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법률상 이게 무엇인지 언급한 다음에 이제 핵심은 그런 것들은 양념이고 사실 그냥 아주 짧게 써도 돼요. 원고 적격에 관한 저희라든가 법률상 이게 의미는 간단하게 쓰고, 결국 이제 경업자 소송과 관련된 판례들을 언급하는 건데,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생각하면서 일단 영업소 제한 규정 또는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은 그런 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 공급 조절 규정이 있으면 그걸 고려해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원고 적격 인정했다. 그런 것도 없으면은 이제 보통 당의 개정 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 당의 개정 처분이 허가냐 특허냐를 고려해서 판단했다. 그래서 허가일 때는 우리 판례가 원고 적격 먼저 부정했고,
특허일 때는 긍정인데 허가 특허라서 무조건 긍정 부정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 판단해보고 최고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보겠죠. 설문의 경우는 사실 뭐 제가 거기 약간 무리해서 써놓긴 했지만 사실 여기 문제교는 그 앞에 조문을 훑어봤을 때 23페이지도 그렇고 24페이지도 그렇고 우리가 제가 언급했던 두 가지가 다 없어요. 영업소 제한 규정, 거리 제한 규정 없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조정 없어요. 그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활용할 것이 특허다. 이 사업이. 특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누렸던 특허란 것은 어떤 새로운 법조지의 설정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법조지의 설정 관점에서 법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로 좀 더 아니면 다른 예로 쓴다면 특허라는 것은 이 특허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독과점 시장이다. 그렇죠. 특허라는 것은 결국 특정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시장 자체가 자유경쟁 시장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고 그래서 특허권자가 누렸던 이건 법률상이 있다. 이렇게 논증하는 것도 괜찮죠. 하여튼 뭐 행정법에서 우리가 논쟁할 때는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데 어쨌든 뭐 다양한 얘기를 좀 쓰실 준비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십시다. 4번 문제. 이 사항과 관련해서 Y기업의 PCS 사업 허가에 대해서 갑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갑이 1년간 영업정지를 했을 때 Y기업이 이런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방송통신에다가 심판을 통해서 6개월 영업정지를 한다는 제기를 받았을 때 이거는 일부 인용이죠. 일부 인용, 일부 취소 재결. 그 다음에 2번 Y기업에 대한 사업허가 자체를 취소했을 때 Y기업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서 1년간 사업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을 때, 자, 이거는 변경 재결이죠. 그죠? 위에 게 일부 취소, 이 밑에 게 변경 재결인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거죠. 그죠? 같은 거죠. 하나는 양쪽으로, 하나는 질적으로 깎았지만, 어쨌든 깎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게 일부 취소 재결, 뒤에 게 변경 재결이 있고, 이럴 때 소송의 대상이 무엇이냐? 뭐 따로따로 써도 되지만 묶어서 써도 상관없을 거고 자 이럴 때는 첫째 역시 뭐 이 공식 그대로 가는 거죠. 재결 고유의 자 요걸로 가도 돼요. 재결 고유 하자의 인정 여부해서 재결 고유 하자가 없다라고 본다면 당초 처분이 세대상이죠. 당초 처분은 우리가 보통 쓸 때 뭐 변경된 원처분 이렇게 써도 되고 뭐 감경된 원처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뭐 어떻게 쓰든 가장 뭐 헷갈리면 가장 편한 표현이 당초 처분 이렇게 쓰면 되죠. 당초 처분. 그 다음에 재결 고유의 하자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 했을 때 요 재결은 무슨 재결이지? 이거는 지금 형성 재결이죠. 그죠? 지금 형성 재결이죠. 일부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다 형성 재결이죠. 그래서 형성 재결의 경우에는 이런 형성 재결. 그래서 이런 재결이 수혜대상이죠. 재결까지.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이 당초 처분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결설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잖아요. 끝.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당초 처분설, 재결설 또는 변경되는 원처분설, 변경 재결설 이렇게 붙이면 되죠. 또는 당초 처분설, 일부 취소 재결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 귀찮으면 그냥 당초 처분설, 재결설 이렇게 쓰면 돼요. 얘가 형성제니까 뭐 따로 뭐 또 다 가르고 뭐 할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관점에서 보통 이 두 가지를 뽑아내가지고 학설을 쓰는 거죠. 그죠? 두 가지 뽑아내서 학설을 쓰는 거죠. 판례가 당초 처분설을 취했죠. 그 말은 우리 판례는 재결고 하자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뭐 따로 외우거나 할 건 없죠. 그냥 이 공식 하나 딱 넣어놓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분석한 다음에 아 이거 끄집어내고 저거 끄집어내서 학설 만들고 판례만 기억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당초 처분설, 뭐 거기 재책에는 변경 대 원처분설, 그 다음에 재결설, 변경 재결설 이렇게 써놓고 판례가 당초 처분설, 변경 대 원처분설이다. 판례 입장에 따라서 검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오른쪽에 5번 문제를 보십시다. 자, 만약 위산에서 기관통신사업허가권이 갑과 최신청장 을 사이에 내부위임 동그라미 내부위임돼서 을에게 위임되어 최신청장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했다 했을 때는 우리 판례는 내부임과 외부임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해서 명의자가 피고가 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피고는 명의자인 최신청장 을이 되겠고, 다만 을의 처분은 주체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죠? 주체상의 하자, 주책이 아니고 주체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처분은 우리 판례에 따를 때 기본적으로 주체상의 하자는 우리 판례가 무효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일단 자, 그 정도 보십시다. 좀 쉬었다 할까요?